말이 사장이지 꽤 젊은 나이에 자기 회사를 가졌으니 저랑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어요. 벌써 오래전 일이죠. 뭐 때문이었는지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문을 닫게 되면서 저는 나름 그게 서운했었는데 남편은 당연히 더 힘들어했어요. 그때 제가 코가 제대로 꿰습니다. 혜자야, 네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사람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오래갈 사람이라는데 나한텐 네가 꼭 그럴 사람인가 보다. 제가 뭐 하는 것도 없는데요. 아니라니까. 그저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고 보니 너한테 난 그런 사람이 아닌가 보구나. 아니에요, 사장님. 저도 사장님 덕분에 사회생활 재밌었고 힘도 별로 안 들었어요. 감사해요. 혜자야, 너 그냥 나랑 결혼하자. 내가 네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떨리던지요. 어려서 그랬겠죠. 제 첫사랑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 전 덜컥 코가 꿰어서 사장과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을 한 직후 뭔가 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은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아니었어요. 전 그저 처음으로 외국에 나간다는 것 때문에 설레기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저에게 남편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혜자야, 신부 측 축의금 받은 거 어떻게 했어? 혹시 부모님이 다 가져가셨니? 아니에요. 엄마가 결혼하면 여자한테 비상금이 있어야 한다면서 아까 패백 끝나고 나서 패백비 받은 것까지 다 챙겨주셨어요. 그래? 아니 그럼 그거 오빠한테 다 맡겨. 내가 회사 경영도 해봤고 하니까 경제적인 관념이 너보다 낫잖아.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엄마가 비상금으로 꼭 가지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건 장모님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라고 하신 거고 나랑 살면서 만약의 경우라는 건 없어. 혹시 너 나 못 믿어? 못 믿으면 지금 여기 같이 신혼여행 가고 있겠어요? 됐어 그럼. 가능한 빨리 그거 좀 나한테 보내. 알겠지? 오빠가 그거 몇 배로 불려서 다 돌려줄게. 신혼여행 내내 남편은 혹시라도 제 마음이 바뀔까 싶었는지 절 단둘이 했어요. 다녀오자마자 바로 절 은행으로 데려가 돈을 이체하는 것까지 다 확인했죠. 남편은 그 돈을 몽땅 주식에 투자했다고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이 회사를 차려던 것도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셔서 남편한테 해보고 싶은 거 해보라고 하고는 수익금의 일부를 주셨고 그걸로 남편은 어디서 물건들을 싸게 받아다가 더 붙여 파는 그런 회사를 운영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후로 남편은 가끔씩 저한테 수익이 몇 프로 되고 있다. 거 봐라. 나한테 돈 맡기길 잘하지 않았냐는 얘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한 후에는 한 주머니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그때 전 남편한테 필요한 만큼만 생활비를 받아서 썼었는데 남편은 카드를 썼거든요. 당시는 신용카드라는 게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않았을 텐데 아마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랬으니 그게 가능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한 달, 카드 회사에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더군요. 무려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궁금해서 남편한테 물어봤죠. 전 정말 그런 액수를 쓰는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여보, 그런데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 그거 어차피 다 너한테 들어간 돈이야. 신경 쓸 거 없어. 저한테 들어갔다고요? 전 이런 거 쓴 기억이 없는데. 아, 무슨 소리야. 너 나랑 결혼하기 전에 받은 선물들이랑 우리 신혼여행 간 거 그게 다 뭘로 갔겠어? 그럼 혹시 몇 달은 더 이만큼씩 카드값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오는 건데요? 12개월로 산 것도 있고 뭐 나도 몰라. 하도 많아서 기억도 잘 안 나. 알고 보니 저한테 했던 선물이며 신혼여행,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 등등 남편은 모두 카드로 결제했었고 그걸 결혼 후에 갚게 된 거였죠. 회사 문을 닫은 후로는 남편이 딱히 돈을 벌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전 내심 좀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큰 소리를 떵떵 쳤어요. 혜자야, 오빠가 말이야 투자한 종목이 지금 분위기가 장난 아니야.
틀림없이 내일 떡상한다. 아예 팍팍 오른다는 얘기야. 그거 팔아서 카드값 내면 되니까 넌 걱정하지 마. 알아서 하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었죠. 남편의 자신만만하던 표정이 어두워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남편은 원래도 자주 마시던 술을 더 자주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술병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마셔요. 식사도 안 했잖아요. 야, 술 사다 놓은 거 더 없냐? 술을 안 마시고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 무슨 일인데요? 뭐 안 좋은 일 있는 거예요? 남편이 얘기하기를 투자한 돈을 전부 잃었다더군요. 제가 준 돈만 해도 3천만 원이 넘었고, 제가 알기론 남편이 그나마 회사를 정리하며 가지고 있던 돈도 전부 투자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못해도 억 단위는 되는 돈을 한 방에 다 날렸다는 겁니다. 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한테 울면서 토로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앞으로는 어떡하려고 그러냐고요. 좀 잘 알아보고 하지 그랬어요. 그 새끼들이 먹고 튀었다니까? 난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잘못이라는 거야? 야, 너 벌써부터 남편 무시하냐? 인생 한 방이야. 나 그 돈 한 방에 번다고. 그 당시 시어머니가 가까운 데 사셔서 자주 들락거리셨는데 한 번은 남편이 술이 떡이 돼서 방 안에 대자로 누워 자고 있는 걸 보고는 오히려 저를 나무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래니? 넌 여자가 어떻게 하길래 얘가 이 모양으로 뻗어 있는 거야? 어머님, 이이가 주식 투자라는 걸 했는데요. 그걸 다 날렸대요. 그리고는 매일 이렇게 술만 마셔요. 어머님이 야단 좀 쳐주세요. 뭐야? 남자가 뭘 좀 하다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너 그걸로 내 아들 들들 볶았니? 그래서 얘가 이러고 있는 거야? 아휴, 불쌍한 내 새끼. 제가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몰랐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오로지 자기 아들만 감싸고 돌았죠. 여전히 카드값은 매달 1,000만 원이 넘게 나오고 큰돈 벌어오겠다고 큰소리치던 남편은 술에 쩔어 살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그때 마침 제 뱃속엔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이런 말하면 천벌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전 아이가 생긴 것이 좋고 축복받은 일이란 생각보다는 엎친 데 덮친다고 왜 하필 지금이란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막막했거든요. 밤이고 낮이고 술냄새 풀풀 풍기며 저를 윽박지르기만 하는 남편과 그런 남편을 그래도 지 새끼라고 싸고 도는 시어머니는 남의 속도 모르고 좋아라 하더군요. 저도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으니 남편도 달라질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도 있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눈꽃만큼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기까지 했죠. 야, 술 가져와, 술. 여기 술 떨어졌잖아. 거기 있잖아요. 안주 없냐? 계란말이 좀 해가지고 앞에 좀 갖다 놔봐. 뭐해? 당장 갖고 오라니까. 여보, 이제 제발 그만 좀 해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나도 더는 못 참겠다고요. 인연이? 못 참으면 어쩔 건데. 하루하루 우라가 치밀었지만 아이를 위해서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져 갔지만 살림살이에 한 푼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동네 세탁소를 도와주고 돈을 받기도 했고 가끔 남의 집 청소며 빨래도 했어요. 몸을 쓰는 일이 조심스럽긴 했지만 집에서 남편 술에 쩔은 꼬라지나 보고 술주정에 폭언을 듣는 것보다는 하루에 이렇게 잠시라도 밖에 나와 있는 게 아이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술에 취하면 눈에 뵈는 거 없이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혹시나 잘못 맞아서 아이한테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밖에 나가 일을 하거나 말거나 남편은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긴 했죠. 하지만 저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너는 배불러가지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냐? 어머님 아들이 저러고 있는데 그럼 돈은 누가 벌어요?
둘이 손가락 빨고 살아요? 그럼 애는요?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큰 소리는! 잘한 거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못한 것도 없네요. 있으면 어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시어머니는 말대꾸한다고 혼자서 궁시렁거리다가 입을 다무셨죠. 자기가 생각해도 할 말 없는 게 당연하니까요. 뱃속의 아이만 생각하며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 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제대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조금도 편안한 날이 없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하루하루 배는 불러왔고 드디어 산딸이 됐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아이를 낳는 날 남편도 시어머니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늘도 무심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겠죠. 혼자서 이를 악물며 반나절이 넘도록 진통을 한 끝에 낳은 제 아이는 무릎 아래로 다리가 없는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죠. 산후조리고 뭐고 밤낮으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이를 처음으로 품에 안고 눈을 맞추던 순간 왕왕 울어대다가 제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그치며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던 아이를 본 순간 두렵고 막막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숨소리가 마치 저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뒤늦게 오신 친정엄마도 제 손을 꼭 잡고 다 괜찮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나 어떡하지?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엄마. 혜자야, 얘 방긋방긋 웃는 것 좀 봐. 예쁘지 않니? 너 처음 태어났을 때랑 똑같아. 착하고 똑똑하게 클 거야. 다른 생각 말고 이 아이만 보려. 응? 친정엄마의 얘기는 복잡했던 마음을 좀 더 누그러뜨려줬습니다. 하지만 출산 소식을 듣고 찾아온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경악을 하더군요. 병신 같은 년, 병신 새끼 나왔잖아? 예! 아유, 이거 당장 갖다 버려라! 어머님 핏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핏줄은 필요 없어. 에이씨, 허탕 쳤네. 허탕이라뇨?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런 꼬라지나 보자고 병원에 달려온 줄 알아? 당신 자식이잖아요. 입 닥쳐, 쪽팔리니까. 남편과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깨달았죠. 앞으로 이 아이를 보는 세상의 시선은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구나.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구나.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세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울타리가 되어 지켜줘야 한다고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란 작자는 어디로 나가고 없었고 시어머니만 세상 무너진 얼굴로 앉아있더군요. 갖다 버리지. 그걸 꾸역꾸역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기는. 어휴. 애가 들어요, 어머님. 말씀 조심해주세요. 들으면 뭐? 그럼 병신더러 병신이라 그러는데 뭐 잘못했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거 쫙에 내려놓고 이거나 받아라. 이게 뭐예요? 을이라뇨? 애 이름이 을이라고요? 그것도 돈 주고 지은 이름이야. 명줄이 짧아지는 이름이란다. 부를 때마다 기운 죽는다고 자주 부르라는데 너나 자주 불러줘. 난 쳐다도 보기 싫으니까. 시어머니는 어디 가서 단명하는 이름이라며 아이의 이름을 그따위로 받아왔더군요. 제가 반발할 걸 뻔히 아니까 아예 남편 시켜서 출생신고도 그 이름으로 해버렸더라고요. 우라가 치밀었지만 아이를 위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럼 미신 같은 운명 따위에 지지 않을 강한 아이로 키우겠다고 또 한 번 다짐했죠. 아이는 제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하듯 투정 한 번 안 부리고 보채지도 않고 순하고 밝았습니다. 저만 보면 방긋방긋 웃었죠. 언제부턴가 밖으로 나돌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술주정뱅이 남편의 악마 같은 시어머니 때문에 숨통이 막히는 삶이었지만 아이의 그 웃음이 절 숨쉬게 했습니다. 비록 무릎 아래 다리는 없었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 속도도 빨랐어요. 아이가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할 무렵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던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차 한 대를 집 앞에 대놓고는 저더러 빨리 애를 데리고 나오라더군요. 어딜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차도 생겼겠다. 바람이나 쐬러 가자니까. 그럼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애 기저귀랑 분유랑 이유식이랑 옷도 좀 챙겨야 되고. 그런 거 필요 없다. 가까운 데 갈 거야. 그래, 빨리 좀 나와, 빨리. 시간 없어. 빨리 좀 나오라고. 그렇게 전 제 겉옷 하나 챙기지 못한 채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상하게 평소에 한 번 보챈 적 없는 아이가 차에 타자마자 울기 시작하더군요. 환경이 낯설어 그런가 보다 하고 아이를 안고 계속 달랬습니다. 어딜 가는지 모르지만 가는 내내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런 아이를 타박했죠. 시끄러 진짜. 주둥이 좀 닥치게 해봐라 좀. 병신이 타네 아주. 내가 저 병신 때문에 멀미가 다나. 젖을 물리든 어쩌든 그만 좀 물게 하라고. 저기 들어가자. 저기 차 세우고 너는 가서 걔 좀 어떻게 조용히 좀 시키고 와봐. 남편이 차를 세운 곳은 고속도로 휴게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성화에 저는 아이를 데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침 옆 차에도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있는 엄마가 보여 급한 대로 기저귀를 빌려 화장실로 달려갔죠. 거기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젖을 물리고 달랜 후 잠든 아이를 업고 나왔는데 차가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처음 보는 차라 헷갈렸나 싶어서 아이를 업은 채로 휴게소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남편의 차는 없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기저귀를 빌렸던 옆차의 애엄마가 저를 보고는 조심스레 얘기해 주더군요. 저기 아까 허겁지겁 차 떠났어요. 제가 애엄마 안 왔다고 했는데도 그게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어디까지 가세요? 저희가 태워드릴게요. 괜찮아요. 저 정말 괜찮은데. 아이도 있는데 애엄마가 울면 안 되죠. 경찰에 어떻게 신고라도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애초에 여행이니 뭐니 다 헛소리였던 겁니다. 저와 아이를 이렇게 버릴 생각이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아무 차이나 뛰어들어 확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있잖아요. 제가 세상의 전부일 아이요. 정신없이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100번쯤 하고 그 차를 얻어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곳은 이미 저에게 지옥이었으니까요. 제 꼴을 본 친정엄마는 눈물부터 흘리셨지만 저는 내내 독한 마음을 먹었기에 눈 질끈 감고 단호히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이서방이랑 헤어질 거야. 애까지 낳고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말을 입에 올려. 어떻게든 살아야지. 참고 살아야지. 나 엄마가 그 말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엄마, 제발 나한테 참으라고 하지 마. 참고 살라고도 하지 말고. 나 진짜 더는 못 살아. 혜자야, 의리를 봐서라도. 아니, 의리 때문에라도 더는 그 집안에 못 살아. 의리, 그 집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어, 엄마. 나 우리 의리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으로 키울 거야. 그러니까 제발 다 돌아가라고 하지 마. 당시만 해도 애 딸린 이혼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을 때라 엄마가 그러셨던 건 당연히 이해합니다. 꾸역꾸역 버티며 결국 살아내는 엄마들도 있지만 저는 그것만이 답은 아니라 생각했어요. 결국 제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복잡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엄마를 뒤로하고 그 길로 의리를 들쳐업고 고속버스를 타고 그놈의 집구석에 갔습니다.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나오기 위해 갔습니다. 가자마자 문을 열고 남편 새끼한테 이혼하자고 냅다 소리부터 질렀죠. 남편의 반응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너 같은 새끼랑 1분 1초도 더는 못 사니까 당장 이혼해. 나 당장 나갈 거니까 붙잡을 생각 같은 건 하지도 마. 붙잡긴 내가 왜? 나 고마워서 춤이라도 추겠는데? 내가 할 소리를 대신해 주시다니 어떻게 고마워서 절이라도 할값이오? 애초에 내가 인간 같지 않은 거랑 얽히는 게 아니었는데 책임감이란 건 네 대가리 속에 없지? 지랄하고 있네. 내가 너 같은 모질인년이랑 다리병신까지 왜 책임져야 되는데?
끝까지 남편 새끼는 저와 의리에게 폭언을 퍼붓더군요. 벼락 맞을 놈, 천하의 나쁜 놈. 일말의 아쉬움도 없이 저는 그 집구석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빠 없이 자라내라는 소리 듣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파출 부며 식당 청소,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나갈 때에도 의리와는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업고 안고 휠체어에 태우고 함께했고 아이와 눈을 맞추는 일을 소홀히 한 적 없죠. 아이에게 필요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해주려고 했고요. 누구 못지않게 사랑으로 키웠다고 자부합니다. 그래도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부터는 가슴이 찢어지는 현실들과 직면해야 할 때도 있었죠. 의리를 놀리는 아이들은 부지기수였고요.